남편이 검사가 되자 평생 뒷바라지 한 날 내쫓으며 그들이 내민 1,000만 원은 이혼 합의금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세계를 무너뜨릴 피로 쓴 영수증이었죠. 남편은 몰랐을 겁니다. 제가 그의 그림자 속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기록해왔는지. 영상 시청 후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시어머니의 집에서는 값비싼 난초 향이 났습니다. 제가 단 한 번도 맡아보지 못한 저와는 어울리지 않는 귀한 향기였죠. 거실 창으로 쏟아지는 햇살은 눈이 부셨지만 이상하게도 공기는 서늘했습니다. 제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말입니다. 제 이름은 한서진 42살입니다. 제 인생의 절반 이상을 한 남자 정민수를 위해 살았습니다. 가난이 지긋지긋했던 20살 아르바이트로 근근히 대학을 다니던 제게 고시생 민수는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그의 총명한 눈빛과 언젠가는 세상을 바로잡는 검사가 되겠다는 꿈을 사랑했습니다. 저는 기꺼이 그의 그림자가 되기로 결심했었죠. 제 꿈을 접고 제 청춘을 저당 잡혀 그의 성공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결혼 후 10년. 제 삶은 2개의 공간으로 나뉘었습니다. 낮에는 작은 무역회사 격리로, 밤에는 동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으로 살았습니다. 기름때 낀 유니폼과 달아빠진 구두, 삼각김밥으로 때우는 끼니. 그 모든 것이 민수를 위한 것이기에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훈장처럼 여겼죠. 민수가 밤늦도록 공부하다 잠든 책상 옆에 따뜻한 밥상을 차려놓을 때, 낡은 그의 운동화를 깨끗하게 빨아 말릴 때 저는 행복했습니다. 그가 합격만 한다면 이 모든 고생은 아름다운 추억이 될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민수가 검사 임용시험에 합격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편의점 창고에서 그 전화를 받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우리에게도 볕들 날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오경숙 여사는 아들의 합격 소식에도 기쁜 내색 하나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음을 흘렸죠. 고생했다. 이제 우리 아들은 내 수준하고는 안 맞아. 그 말은 비수가 되어 제 심장에 박혔습니다. 수준이라니요. 지난 10년간 아들의 생활비와 책값을 벌기 위해 제 몸을 갈아 넣은 저에게 감히 수준을 논하다니요. 분노가 치밀었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민수를 봐서 그의 앞길에 누가 될까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민수는 제 옆에 서 있었지만 제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인 채 마치 죄인처럼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죠. 오경숙 여사는 대리석 테이블 위로 하얀 봉투 하나를 쓱 밀었습니다. 이거 받고 깨끗이 나가. 1,000만 원이다. 내 청춘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해. 검사는 검사 집안 사람하고 살아야지 어디 너 같은 근본도 없는 애랑 살 수 있겠니? 1,000만 원. 제 10년의 세월 밤낮으로 일하며 바쳤던 제 젊음의 값이 고작 1,000만 원이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다 못해 감각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선을 들어 민수를 보았습니다. 제발 한마디만 해줘. 이건 아니라고, 엄마가 오해한 거라고. 당신 없이는 안 된다고. 하지만 그는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의 침묵은 시어머니의 악독한 말보다 더 잔인한 칼이 되어 저를 난도질했습니다. 아, 내가 사랑했던 남자는, 내가 모든 것을 바쳤던 그는 이제 여기 없구나. 그의 성공이 그를 괴물로 만들었고 저를 헌신짝처럼 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빳빳한 종이의 감촉이 소름 끼치게 생경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웃었습니다. 아주 크고 맑게. 제 웃음소리에 시어머니와 민수의 얼굴이 당황으로 물드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좋아요, 어머님. 이 돈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런데 영수증은 주셔야죠. 제가 뭘 받고 떨어져 나가는지는 확실히 해야 하지 않겠어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제 눈빛이 얼마나 형형했는지
그녀는 잠시 주춤하더니 결국 떨리는 손으로 메모지에 일금 1,000만 원 정 위로금 명목으로 한서진에게 지불함이라고 적어주었습니다. 저는 그 메모지를 소중히 접어 봉투와 함께 핸드백에 넣었습니다. 집을 나오는 순간까지 민수는 저를 잡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제 지난 인생의 종언처럼 들렸습니다. 거리로 나온 저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토해냈습니다. 눈물이 나올 법도 한데 이상하게 웃음이 났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한참을 웃었습니다. 좋아, 너희가 버린 인연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지. 사람들은 모릅니다. 제가 민수의 그림자로 살면서 단순히 돈만 벌어다 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민수가 인터넷 강의로 벌어들이던 부수입, 그 강의의 저작권은 사실상 제가 관리했습니다. 강의안을 정리하고 촬영을 돕고 수강생들의 질문에 답변을 달아준 것도 저였습니다. 민수는 이름만 빌려줬을 뿐이죠. 그리고 우리의 공동명의 계좌. 그 계좌에 들어오는 돈의 출처와 흐름을 지난 몇 년간 꼼꼼하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민수가 스터디 동료들과 어울리며 썼던 돈, 시댁에 흘러들어간 돈, 그리고 출처가 불분명한 뭉칫돈까지. 저는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눈 감아 주었을 뿐. 이제 그 사랑이 끝났으니 눈을 뜰 차례였습니다. 핸드백 속 1,000만 원짜리 봉투와 증거 영수증이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자 그들의 오만함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물이 될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이상하리만치 가벼웠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의 아내, 그의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서진, 제 이름 석자를 되찾은 복수의 화신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만 가지의 시나리오가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버린 것을 평생 후회하게 만들어줄 가장 완벽하고 잔인한 복수극의 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월세 50만 원짜리 좁은 원룸. 이곳이 지난 10년간 정민수와 나의 보금자리였습니다. 벽지 곳곳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우풍이 심해 겨울이면 외풍을 막기 위해 창문 틈을 문풍지로 덕지덕지 발라야 했죠. 민수는 이곳을 떠나는 날 단 한 점의 미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물이라도 묻은 듯 자신의 과거를 서둘러 털어내고 싶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작고 누추한 공간이야말로 그의 성공을 잉태한 자궁이었고 동시에 그의 모든 비밀을 품고 있는 판도라의 상자라는 것을요. 시댁에서 나온 그날 밤 저는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슬픔이나 분노에 잠식될 시간이 없었습니다. 대신 방 한구석에 놓인 낡은 5단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제 10년의 기록이 고스란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이 서랍장을 그저 낡은 살림살이쯤으로 여겼겠지만 제게는 복수를 위한 무기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맨 위 칸에는 낡은 통장 수십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제 월급 통장, 편의점 아르바이트 급여 통장,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공동명의 계좌까지. 저는 통장들을 하나하나 펼쳐보며 지난 세월을 복기했습니다. 매달 제 월급이 들어오면 정확히 이틀 뒤 생활비를 제외한 전액이 민수의 책값과 용돈 명목으로 공동명의 계좌로 이체된 기록들.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받은 현금은 매주 시어머니에게 민수의 보약값으로 건네졌습니다. 정작 저는 유통기한이 지난 폐기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그가 좋은 음식을 먹고 건강하게 공부하기를 바랐습니다. 바보 같았죠. 저는 엑셀 프로그램을 열어 지난 10년간의 수입과 지출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벌어들인 총수입, 민수에게 들어간 생활비, 학원비, 교재비, 그리고 시댁에 지원된 금액까지.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0년간 제가 번 돈은 약 4억 원에 가까웠고 그중 90% 이상이 오롯이 민수와 그의 가족을 위해 쓰였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의 재산 형성에 대한 제 기여도는 사실상 100%에 가까웠습니다. 이것은 위자료 및 재산 분할 소송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서랍을 열자 민수의 인터넷 강의 관련 서류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민수는 명석했지만 게을렀습니다. 자신의 지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전달하는 데는 소질이 없었죠. 그의 형법 강의가 수험생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던 것은 순전히 제 덕분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강의안을 밤새워 타이핑하고 핵심 판례를 요약 정리했으며 예상 문제까지 만들어 주었습니다. 수강생들의 온라인 질문에 민수의 아이디로 접속해 답변을 달아준 것도 저였습니다. 결정적으로 저는 민수가 강의를 시작할 때 대형 학원과 맺었던 계약서 원본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계약서에는 모든 강의 콘텐츠의 저작권은 강사에게 귀속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강의 콘텐츠의 실질적인 창작자였습니다. 제가 수년간 정리해온 강의안 원본 파일, 수강생들과의 소통 기록, 이 모든 것이 담긴 USB가 서랍 깊숙한 곳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자신이 저작권의 주인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겠지만 법정에서는 실질적인 기여도를 따지게 될 겁니다. 저는 그가 벌어들인 수억 원의 강의료 수익 중 절반 이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서랍은 가장 은밀하고 위험한 자료들이 보관된 곳이었습니다. 바로 차용증과 계좌 이체 내역서들이었죠. 민수는 고시 공부 기간이 길어지면서 자존감이 많이 낮아져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시어머니는 종종 뭉칫돈을 가져다 주며 길을 살려주곤 했습니다. 우리 아들 기죽지 말라고 아비 퇴직금 깬 거다. 시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그 돈의 출처가 석연치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수가 잠든 사이 그의 휴대폰 통화 목록과 문자 메시지를 몰래 확인하곤 했습니다.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몇몇 낯선 이름들과 의심스러운 자금의 흐름을 발견했죠. 저는 시어머니가 돈을 가져다 준 날짜와 금액, 그리고 그 전후로 민수가 특정 인물들과 나눈 대화 내용을 날짜별로 꼼꼼하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몇 년 전 민수가 술에 취해 털어놓았던 고백을 녹음한 파일이 있었습니다. 서진아, 나 너무 힘들어. 어머니가 자꾸 이상한 돈을 받아오셔. 나중에 다 갚아야 할 빚인데 그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이야. 그때는 그저 술주정이라고 생각하며 그를 다독였지만 저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그 녹취 파일을 클라우드 서버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민수의 공동명의 계좌에는 시어머니의 돈 외에도 출처를 알 수 없는 큰 금액들이 몇 차례 입금되었다가 빠져나간 기록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내역들을 모두 출력해 두었습니다. 검사 임용을 앞둔 민수에게 이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될지 그는 상상도 못하고 있을 겁니다. 불법 증여 혹은 뇌물수수. 어느 쪽이든 그의 검사 생활은 시작도 전에 끝장날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서랍에는 지난 10년간의 사진과 편지들이 있었습니다. 단칸방에서 서로의 어깨에 기대 잠들었던 가난한 시절의 사진들, 민수가 제게 썼던 사랑의 편지들. 나의 사랑 서진, 너의 헌신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의 자리에 오를 수 없었을 거야. 평생 너만을 사랑하고 너에게 받은 은혜를 갚으며 살게. 그의 글씨는 명필이었고 문장은 유려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보니 그 모든 것이 위선이고 거짓으로 느껴져 헛구역질이 났습니다. 저는 이 감상적인 증거물들을 따로 분류했습니다. 법정에서는 때로 논리적인 증거보다 이런 감정적인 호소가 배심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법이니까요. 마지막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비어 있었죠. 저는 이 빈 공간을 앞으로 채워나갈 겁니다. 정민수와 오경숙, 그리고 그들 뒤에 숨어있는 모든 것들을 끌어내어 이곳에 처박아 넣을 작정이었습니다. 모든 자료 정리를 마친 새벽, 동이 터오고 있었습니다. 밤새 차갑게 식었던 몸에서 오히려 뜨거운 에너지가 솟구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배신감에 몸을 떠는 약한 여자도 아니었습니다. 제 손에는 지난 10년간 벼려온 복수의 칼날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칼날을 어디에, 어떻게 꽂아야 가장 고통스러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었습니다. 평범한 이혼 전문 변호사가 아니었습니다. 검찰의 생리를 잘 알고 그들의 오만함을 꺾어본 경험이 있는 뱀처럼 집요하고 하이에나처럼 잔인한 변호사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인터넷을 켜고 몇 년 전 대검찰청을 상대로 한 공익소송에서 승소하여 파란을 일으켰던 한 여성 변호사의 이름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라면 제 심연의 기록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방법을 알고 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정함의 사무실은 서초동 법조타운의 가장 높은 빌딩, 꼭대기층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보이는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중앙지검과 대법원 건물이 장난감처럼 내려다 보였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법을 발 아래에 두고 군림하는 듯한 오만한 풍경이었습니다. 정민수가 그토록 들어오고 싶어 했던 세계. 저는 그 세계를 부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제가 찾은 변호사의 이름은 강민주였습니다. 사법연수원을 수석으로 졸업하고도 판검사 임용을 거부한 채 곧장 변호사로 개업한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였죠. 특히 권력형 비리나 검찰 내부의 부조리를 파헤치는 사건을 도맡아 검찰 저격수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라면 정민수의 숨통을 제대로 끊어놓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상담실에서 마주한 강민주 변호사는 생각보다 젊고 날카로운 인상이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질끈 묶은 머리, 값비싸 보이지는 않지만 단정하고 활동적인 정장 차림. 그녀는 제 맞은편에 앉아 팔짱을 낀 채 조금은 지루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관망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바람이라도 폈나요? 아니면 폭력이라도 휘둘렀습니까? 신임 검사 남편에게 버림받은 조강지처 스토리, 지난달에도 비슷한 사건을 맡아서요. 솔직히 좀 진부하긴 합니다. 한서진 씨. 그녀의 말투는 차갑고 직설적이었습니다. 어설픈 위로나 동정 따위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죠. 오히려 제 의지를 시험하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저는 주눅 들지 않고 준비해온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진부한 이야기가 될지 아니면 강 변호사님 경력에 가장 흥미로운 사건이 될지는 이걸 보시고 판단해 주시죠. 저는 가장 먼저 시어머니가 건넨 1,000만 원짜리 봉투와 위로금이라고 적힌 영수증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강 변호사의 눈썹이 살짝 꿈틀거렸습니다. 그 다음으로 지난 10년간의 제 수입과 지출 내역을 정리한 엑셀 파일 출력물, 그리고 공동명의 계좌의 모든 거래 내역을 올려놓았습니다. 결혼기간 10년 재산 형성 기여도 100%를 주장할 겁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 합쳐서 최소 10억 이상을 청구할 생각입니다. 강 변호사는 팔짱을 풀고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빠르게 숫자를 좁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고개를 들어 저를 다시 쳐다봤습니다. 처음과는 다른 흥미롭다는 빛이 그녀의 눈에 어렸습니다. 10억이라 남편이 이제 막 임용된 신임 검사라는 걸 감안하면 무리한 액수입니다. 상대방이 순순히 내줄 리가 없죠. 순순히 내주길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정민수의 인터넷 강의 저작권 관련 서류와 제가 직접 제작한 강의안 원본 파일이 담긴 USB를 꺼내 보였습니다. 강의 콘텐츠의 실질적인 창작자는 접니다. 남편의 강의 수입은 지난 5년간 약 8억 원에 달합니다. 이 중 절반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겁니다. 저작권법 위반 소송도 함께 진행할 수 있겠죠. 강 변호사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등받이에 몸을 깊게 기댔습니다. 재미있네요, 한서진 씨. 남편의 뒤통수를 아주 제대로 칠 준비를 하셨군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검사들은 맷집이 좋거든요. 이 정도로는 그냥 옷을 더럽히는 수준이지 벗길 수는 없습니다. 더 확실한 건 없나요? 그녀는 하이에나처럼 더 자극적이고 치명적인 먹잇감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비장의 무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민수가 술에 취해 했던 고백이 담긴 녹취 파일과 그의 계좌에 입금된 출처 불명의 자금 내역서였습니다. 이건 강 변호사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조금 높아졌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져다 준 돈, 그 돈이 오간 시점과 민수가 의문의 인물들과 나눈 통화 기록, 그리고 결정적으로 무서운 사람들에게 갚아야 할 빚이라고 스스로 인정한 남편의 목소리. 녹취 파일을 재생하자 상담실 안에는 민수의 비겁하고 나약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강 변호사는 눈을 감고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파일 재생이 끝나자 그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을 때 그녀의 눈은 사냥감을 발견한 맹수처럼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한서진 씨, 당신은 그냥 버림받은 아내가 아니었군요.
남편이라는 호랑이의 목에 방울을 달고 있었던 조련사였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검찰청 건물을 내려다보며 그녀가 말했습니다. 좋아요. 이 사건 제가 맡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이혼 소송이 아닙니다. 전쟁이 될 겁니다. 상대는 이제 막 권력을 손에 쥔 검사예요. 그들은 조직의 명예를 걸고 당신 남편을 비호하려 들 겁니다. 언론을 이용할 거고 당신을 파렴치한 꽃뱀으로 몰아갈 수도 있어요.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10년간 지옥에서 살았습니다. 더 이상 두려울 게 없습니다. 제 단호한 대답에 강 변호사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의 전략은 두 갈래로 갑니다. 첫째, 민사소송.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정민수 씨를 경제적으로 완전히 압박할 겁니다. 당신이 제시한 모든 증거를 동원해서 그가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걸 법정에서 증명할 겁니다. 둘째, 형사고발. 이건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불법 증여 혹은 뇌물수수 혐의. 우리가 가진 증거만으로는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국세청의 탈세 혐의로 익명의 제보를 넣는 건 가능합니다. 세무조사가 시작되면 검찰 내부에서도 감찰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뱀의 굴을 우리가 직접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굴 앞에 연기를 피워 스스로 기어나오게 만드는 거죠. 그녀의 계획은 치밀하고 냉정했습니다. 저는 마치 잘 짜인 전쟁 시나리오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와 함께라면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수임료는 성공 보수로 받겠습니다. 당신이 받게 될 위자료와 재산분할 금액의 20%입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끝날 때까지 제 지시에 전적으로 따르셔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되고 제가 허락하기 전까지 절대 정민수 씨나 시어머니와 개인적으로 접촉해서도 안 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녀의 손은 작았지만 단단하고 힘이 있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며 저는 다시 한번 검찰청 건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그저 남편이 일하게 될 직장이려니 막연하게 생각했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곳은 제가 무너뜨려야 할 거대한 성벽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가장 유능한 공성병기 강민주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소장이 날아간 것은 그로부터 정확히 일주일 뒤였습니다. 정민수와 시어머니는 아마 법원에서 온 등기우편을 받고도 코웃음을 쳤을 겁니다. 고작 이혼 소송이라니. 1,000만 원을 받고도 만족하지 못하는 아내의 발악쯤으로 치부했겠죠. 그들이 소장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청구 금액 15억 원. 세부 내역은 위자료 3억, 재산분할 12억. 재산분할 청구의 근거로는 지난 10년간의 제 소득 내역과 함께 정민수의 인터넷 강의 저작권에 대한 저의 실질적 기여도를 입증하는 자료들이 빽빽하게 첨부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소장을 읽으며 경악과 분노, 그리고 약간의 공포로 변해갔을 표정을 상상하며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예상대로 며칠 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발신번호 표시 제한. 받자마자 귀가 찢어질 듯한 고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야, 이 미친년아. 내가 지금 제정신이야? 우리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아? 당장 소송 취하하지 못해. 저는 강민주 변호사의 지시대로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스피커폰으로 전환하고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이제 저는 어머님 며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건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게 아니라 제 몫을 정당하게 되찾는 과정일 뿐입니다. 내 목? 내년한테 무슨 몫이 있어? 우리 민수가 불쌍해서 너 같은 걸 걷어 먹여 살려준 거지. 1,000만 원이면 족한 줄 알아야지 어디서 감히 15억을 달라고 해. 너 이 동네에서 꽃뱀이라고 소문나고 싶어? 내가 그렇게 만들어줄까?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어머님이 그렇게 나오실수록 저는 더 강경하게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알아두세요.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요.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곧바로 다시 전화가 걸려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에는 정민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서진아, 제발 이러지 마. 우리 만나서 얘기 좀 하자. 다 오해야. 그의 문자는 비굴했고 위선적이었습니다. 오해라니. 어머니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던 그의 모습이 눈앞에 선한데 말입니다. 저는 그 문자를 캡처해서 곧바로 강 변호사에게 전송했습니다. 강 변호사에게서는 짧은 답장이 돌아왔습니다. 잘했습니다. 이제 2단계에 들어갑니다. 2단계는 국세청을 향한 익명의 제보였습니다. 강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제보서에는 정민수가 지난 5년간 인터넷 강의로 벌어들인 수억 원의 수입에 대해 소득 신고를 누락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증거 자료로는 학원과의 계약서 사본과 실제 수입이 입금된 공동명의 계좌 내역이 첨부되었죠. 그리고 제보서 말미에는 이런 문장이 덧붙여졌습니다. 해당 자금의 일부는 신임 검사 정민수의 임용 과정에서 유력 인사들에게 로비 자금으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으니 자금의 최종 사용처까지 면밀히 추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매우 교묘한 한 수였습니다. 단순한 탈세 제보가 아니라 검찰 조직 전체를 겨냥한 의혹 제기였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제보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고 정민수가 현직 검사라는 신분 때문에라도 조사를 외면할 수 없었을 겁니다. 불씨는 예상보다 빠르게 번져나갔습니다. 제보가 들어간 지 불과 2주 만에 한 법조 전문 인터넷 언론사에서 작은 기사가 하나 터져나왔습니다. 단독 신임 검사 정민수 수억 원대 탈세 혐의로 국세청 내사 착수. 기사는 작았지만 파급력은 엄청났습니다. 검찰 내부가 발칵 뒤집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임용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신임 검사가 탈세 혐의에 휘말렸다는 것만으로도 조직의 명예에 큰 흠집이 가는 일이었습니다. 정민수는 곧바로 직무에서 배제되었습니다. 대검찰청 감찰부에서도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는 후속 기사가 나왔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신문을 펼치고 인터넷 뉴스를 검색하며 제가 설계한 복수국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슴속에서 차가운 희열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퇴근하고 원룸으로 돌아오는데 낯선 고급 세단 한 대가 골목길에 서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정민수였습니다. 몇 주 사이에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잘 다려진 양복 대신 구겨진 셔츠 차림이었고 자신감 넘치던 얼굴은 수심으로 가득 차 초췌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서진아. 그가 저를 부르며 다가왔습니다. 저는 강 변호사의 경고를 떠올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할 말 있으면 내 변호사하고 하세요. 당신이랑은 개인적으로 할 얘기 없어요. 제발 한 번만 내 얘기 좀 들어줘. 나 정말 이대로 끝나. 내 인생이 통째로 무너지고 있다고. 내가 원하는 게 뭐야? 돈? 돈 때문이면 내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 그러니까 제발 소송 취하하고 국세청 제보도 내가 한 거 맞지? 그것 좀 어떻게 해줘. 응? 그는 제 앞에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였습니다. 불과 한 달 전 어머니 뒤에 숨어 저를 내치던 오만한 남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저는 그를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내 인생은? 당신과 당신 어머니가 내 인생을 무너뜨렸을 때 당신은 뭘 했지? 당신은 그냥 방관했어.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하는 건 너무 늦지 않았나? 내가 다 잘못했어. 어머니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내가 정말 어리석었어. 하지만 나 너 사랑했던 거 진심이었어. 우리 좋았던 시간도 있었잖아.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사랑. 그 단어가 그의 입에서 나오자 참을 수 없는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제 핸드백에서 시어머니가 줬던 1,000만 원짜리 봉투를 꺼내 그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이 돈이 당신과 당신 어머니가 말하는 사랑의 가치 아니었어? 이걸로 내 10년의 세월을 보상하겠다며. 이제 와서 무슨 사랑 타령이야. 당신 인생이 무너지는 걸 보고 싶지 않으면 내 변호사가 요구하는 금액을 순순히 입금해. 그리고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봉투에서 쏟아져 나온 지폐들이 밤바람에 어지럽게 흩날렸습니다. 정민수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바닥에 흩어진 돈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맺힌 눈물이 가로등 불빛에 비쳐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당신이 맛보게 될 고통은 아직 바닥을 보이지 않았다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저는 그를 남겨두고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제 등 뒤로 그의 절망적인 흐느낌이 들려왔지만 그 소리는 제게 어떤 동정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했습니다. 그저 계획의 첫 번째 단계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는 신호처럼 들릴 뿐이었습니다. 정민수와 시어머니는 코너에 몰리자 예상대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가장 저열하고 예측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언론 플레이였죠. 며칠 뒤 한 보수 언론사와의 단독 인터뷰 기사가 포털 사이트 메인에 걸렸습니다. 단독 인터뷰 눈물로 호소한 정민수 검사, 아내의 과도한 금전 요구와 의부증이 파경의 원인 탈세 혐의는 명백한 음해. 기사의 내용은 가관이었습니다. 정민수는 자신을 헌신적인 아내에게 배신당한 비혼의 남편으로 둔갑시켰습니다. 제가 결혼 생활 내내 명품과 사치를 요구했고 그의 성공을 질투해 의부증적인 집착을 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1,000만 원은 제가 먼저 요구한 별거 합의금이었으며 탈세 혐의는 거액의 위자료를 뜯어내기 위해 제가 악의적으로 조작한 것이라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기사 말미에는 익명의 검찰 관계자 인터뷰까지 덧붙여졌습니다. 정 검사는 평소 청렴하고 강직한 성품으로 동료들의 신망이 두터웠다. 이번 사건은 개인적인 원한 관계에서 비롯된 음해일 가능성이 크다. 기사가 나가자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저를 향한 비난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조강지처인 줄 알았더니 꽃뱀이었네. 남자 하나 잘 물어서 인생 역전하려다 실패하니까 복수하는 거 봐라. 저런 여자가 내 아내일까봐 무섭다. 익명의 네티즌들이 던지는 날카로운 돌멩이들이 쉴 새 없이 날아와 박혔습니다. 강민주 변호사가 미리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현실로 닥치니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 10년의 희생이, 내 진심이 이렇게 쉽게 왜곡되고 매도될 수 있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무력감이 밀려왔습니다. 강 변호사는 제게 당분간 외출을 삼가고 인터넷을 보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적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똑똑히 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기사에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기사를 쓴 기자의 이름 그리고 정민수를 옹호한 익명의 검찰 관계자라는 표현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몇 년 전 민수가 스터디 모임 사람들과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온 날 그의 휴대폰에서 우연히 봤던 이름들이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제가 고용했던 사설 흥신소에 연락했습니다. 정민수를 감시해달라는 의뢰는 이미 해둔 상태였지만 이번에는 특정 인물들의 뒷조사를 추가로 부탁했습니다. 인터뷰 기사를 쓴 기자 그리고 정민수의 연수원 동기 중 현재 대검찰청 감찰부에 소속된 한 명. 제 예상이 맞는다면 이것은 정민수 혼자서 꾸민 일이 아닐 겁니다. 그의 뒤에 이 모든 상황을 기획하고 조종하는 누군가가 있을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흥신소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들이 보내온 사진 몇 장과 보고서는 제 예감이 사실이었음을, 아니,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진실을 담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정민수가 한 고급 프렌치 레스토랑에서 어떤 여자와 마주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한눈에 보기에도 부유하고 세련된 차림이었습니다. 3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그녀는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정민수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고 정민수는 마치 주인 앞에 강아지처럼 그녀를 경외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얼굴, 낯이 익었습니다. 경제 뉴스 채널에서 몇 번 본 적 있는 얼굴.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인 태영건설 윤 회장의 외동딸 윤채린이었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윤채린은 정민수가 연수원에 있을 때부터 그와 밀회를 즐겨온 사이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 윤 회장의 막강한 재력과 인맥을 이용해 정민수를 뒤에서 후원해왔습니다. 정민수의 공동명의 계좌에 입금되었던 출처 불명의 돈, 그 돈의 출처는 바로 윤채린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비 퇴직금이라며 가져다준 돈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윤 회장 일가가 검찰 내부에 자신들의 사람을 심기 위해 정민수를 투자 대상으로 삼았던 겁니다.
탈세 혐의를 음해라고 주장했던 언론사 기자는 윤채린이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인물이었고 정민수를 옹호했던 검찰 관계자는 윤 회장의 법조계 인맥 중 한 명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한편에 잘 짜인 각본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내쫓으려 했던 것도 정민수가 침묵했던 것도 모두 윤채린의 계획 아래 움직였던 겁니다. 그들은 저를 단순히 걸림돌 정도로 생각하고 1,000만 원이면 깨끗하게 치울 수 있을 것이라 오판했던 것이죠. 저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배신감의 차원을 넘어선 거대한 기만과 음모의 한가운데 제가 서 있었습니다. 정민수는 그저 나약하고 어머니의 치맛바람에 휘둘리는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 기꺼이 영혼을 팔고 10년간 자신을 위해 헌신한 아내를 제물로 바친 악마였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남자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겁니다. 저는 흥신소에서 받은 자료들을 모두 들고 강민주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자료를 확인한 강 변호사의 얼굴도 저처럼 굳어갔습니다. 이건 판이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그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태영건설 윤 회장이라 몇 년 전부터 정관계 로비와 비자금 조성 혐의로 꾸준히 내사를 받아온 인물입니다. 하지만 번번이 법망을 빠져나갔죠. 검찰 내부에 든든한 뒷배가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그게 설마 정민수였을 줄은. 강 변호사의 눈이 다시 번뜩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혼 소송이나 탈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권력형 비리의 꼬리를 잡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한서진 씨, 어쩌면 당신은 대한민국 검찰의 가장 더러운 환부를 도려낼 칼자루를 쥐게 된 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상대가 너무 거대해요. 윤 회장 정도의 인물이면 우리를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공격해올 수 있습니다. 신변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어요. 여기서 멈출 수도 있습니다. 이 자료를 덮고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보고 끝내는 것도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멈춘다고요? 이제 와서?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제 인생을 통째로 사기당했습니다. 제 청춘, 제 사랑, 제 믿음 모든 것을요. 이제 와서 돈 몇 푼 받고 물러설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저는 그들이 쌓아 올린 성이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져 내리는지 제 눈으로 똑똑히 봐야겠습니다. 제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요. 제 결심을 확인한 강민주 변호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제부터 진짜 전쟁을 시작하죠. 상대는 코끼리, 우리는 개미입니다. 하지만 개미떼가 힘을 합치면 코끼리도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코끼리가 눈치채지 못할 비밀 통로가 필요해요. 그녀는 책상 서랍에서 또 다른 USB 하나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건 제가 몇 년간 개인적으로 모아온 자료입니다. 검찰 내부 비리 제보자 리스트죠. 이 중에 우리를 도와줄 정의로운 미치광이가 한 명쯤은 있을 겁니다. 저는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마주하고 두려움에 떨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분노로 심장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한서진과 정민수 두 사람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악의 카르텔에 맞서는 한 평범한 여자의 처절한 투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싸움에서 절대로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강민주 변호사가 말한 정의로운 미치광이는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진우.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의 젊은 검사였습니다. 그는 정민수와 사법연수원 동기였지만 출신 배경부터 성향까지 모든 면에서 정반대의 인물이었습니다. 지방대 출신의 변변한 연줄 하나 없이 오로지 실력만으로 검사가 된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죠. 평소 검찰 내부의 엘리트주의와 상명하복 문화를 비판해 내부 총질러로 찍혀 요직에서는 밀려나 있었지만 그의 수사 능력만큼은 모두가 인정하는 에이스였습니다. 강 변호사는 김진우 검사와 비밀리에 접촉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역시 경계심을 풀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직 검사에게 동료 검사의 비리를 제보하는 것 자체가 위험한 도박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강 변호사가 내민 자료, 즉 정민수와 윤채린의 관계, 태영건설의 자금 지원 내역, 그리고 언론을 이용한 여론 조작의 증거들을 본 순간 그의 눈빛이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김진우 검사는 오래전부터 태영건설과 검찰 고위층의 유착 관계를 의심하고 내사를 진행해왔지만 번번이 윗선의 압력으로 수사가 중단되는 아픔을 겪었다고 합니다. 정민수는 그가 놓쳐버린 거대한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었던 셈입니다. 그날 이후 김진우 검사는 우리에 보이지 않는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숨긴 채 강 변호사와 저에게 검찰 내부의 움직임과 수사 정보를 은밀하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정민수에 대한 대검 감찰부의 조사가 사실상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 감찰부 내부에 윤 회장의 입김이 닿는 인물이 있다는 것, 그리고 정민수가 곧 무혐의 처분을 받고 현직에 복귀할 것이라는 정보까지. 그의 정보가 없었다면 우리는 저들의 계획에 속수무책으로 당했을 겁니다. 우리는 새로운 전략을 짜야 했습니다. 전공법으로는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습니다. 검찰과 언론, 거대 자본이 한통속이 되어 움직이는 저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더 교묘하고 치명적인 한방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진실이 아니라 통제할 수 없는 스캔들입니다. 강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정민수와 윤채린의 관계를 대중에게 폭로해야 합니다. 단순한 불륜 관계가 아니라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스폰서 검사 스캔들로 말이죠. 대중의 분노가 들끓기 시작하면 검찰도 더 이상 정민수를 비호할 수 없게 될 겁니다. 문제는 어떻게 폭로하느냐였습니다. 거대 언론사들은 이미 태영건설의 광고비에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섣불리 기사를 썼다가는 보복을 당할 것이 뻔했죠. 우리는 정통 언론이 아닌 다른 통로를 찾아야 했습니다. 바로 그때 제가 나섰습니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제가 해야만 합니다. 지난 몇 년간 저는 정민수의 인터넷 강의를 관리하며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어떤 방식으로 정보를 퍼뜨려야 가장 큰 파급력을 갖게 되는지 경험으로 체득하고 있었죠. 저는 버림받은 검사의 아내라는 아이디로 국내 최대의 여성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저의 억울한 사연을 담담하게 써내려갔습니다. 10년간 남편의 성공을 위해 희생했던 저의 이야기, 그리고 남편이 검사가 되자마자 시어머니와 함께 저를 내쫓았던 이야기. 1,000만 원짜리 봉투 사진과 위로금 영수증 사진도 함께 첨부했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수많은 여성들이 제 사연에 공감하며 분노해 주었습니다. 정민수의 실명과 사진이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그를 비난하는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정민수 측이 언론을 통해 만들어낸 청렴한 검사 악처에게 고통받는 남편의 프레임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여론이 충분히 달아올랐을 때 저는 결정적인 한 방을 터뜨렸습니다. 흥신소를 통해 확보했던 정민수와 윤채린의 밀회 사진, 그리고 태영건설과의 관계를 암시하는 자료들을 정리해 올렸습니다. 제 남편은 단순히 저를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 재벌가의 꼭두각시가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그가 휘두를 검이 과연 국민을 향할까요? 아니면 자신을 후원해준 권력자를 향할까요? 이 글은 온라인상의 모든 커뮤니티로 퍼져나가며 거대한 폭풍을 일으켰습니다. 스폰서 검사, 재벌 사위 예약, 검찰 개혁과 같은 자극적인 키워드들이 실시간 검색어 순위를 장악했습니다. 이제 이 사건은 단순한 치적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신뢰를 뒤흔드는 거대한 스캔들로 비화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그동안 침묵하던 거대 언론사들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앞다투어 스폰서 검사 의혹에 대한 심층 보도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 올렸던 사진과 글들이 기사화되었고 태영건설과 윤 회장의 이름이 공론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윤 회장 측은 즉각 모든 의혹을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지만 한번 터져나온 대중의 분노는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청 앞에서는 연일 시민단체의 1인 시위가 벌어졌고 정치권에서도 특별검사 도입을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대검 감찰부는 부랴부랴 정민수에 대한 재감찰에 착수했고 이번에는 여론을 의식해 이전처럼 어물쩍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김진우 검사로부터 감찰부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정민수를 비호하려 들지 않았고
오히려 그를 꼬리 삼아 태영건설과의 관계를 끊어내려는 움직임이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두운 원룸 방 안에서 노트북 화면을 통해 제가 만들어낸 거대한 폭풍을 지켜보았습니다. 제가 쓴 글 하나, 제가 올린 사진 한 장이 거대한 권력의 카르텔에 균열을 내고 세상을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함께 짜릿한 쾌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나약한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림자 속에 숨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여론을 움직이고 진실을 향한 길을 열어가는 치밀한 전략가였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강민주라는 날카로운 창과 김진우라는 든든한 방패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싸움은 이제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여론의 불길이 태영건설의 턱 밑까지 치솟자 가장 먼저 무너져 내린 것은 시어머니 오경숙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남을 스폰서 검사로 낙인 찍히고 온 국민의 손가락질을 받는 지경에 이르자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들의 성공이 곧 자신의 인생이었던 그녀에게 아들의 추락은 세상의 종말과도 같았을 겁니다. 그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제게 전화를 걸어 저주를 퍼붓다가 애원을 하다가 급기야 저희 집 앞을 찾아와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악마 같은 년, 내 아들 인생을 망쳐놓고 내가 잠이 와? 당장 나와. 나와서 내 아들 인생 원상복구 시켜놓으란 말이야. 그녀의 고함 소리에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창문을 열고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며칠 사이에 그녀는 10년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곱게 빗어 넘겼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값비싼 옷은 구겨져 볼품 없었습니다. 자식의 성공에 기생하여 우아함을 연기하던 그녀의 본 모습, 시장 좌판에서나 볼 법한 억척스럽고 저급한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저도 더 이상 참지 않겠습니다. 제 차가운 대답에 그녀는 더욱 악에 받쳐 달려들었습니다. 내가 뭔데 나를 참아? 이 집도 우리 민수가 벌어준 돈으로 얻은 거 아니야? 당장 내 아들 인생 돌려내. 그녀는 제 머리채라도 잡을 기세로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가볍게 피하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지금 저지르고 계신 모든 행동은 녹화되고 있습니다. 주거침입, 명예훼손, 협박. 이걸로도 충분히 고소할 수 있다는 거 아시죠? 그리고 이 집은 어머님 아들 돈이 아니라 제가 밤낮으로 일해서 번 제 돈으로 얻은 겁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제 손에 들린 휴대폰 카메라를 본 그녀는 순간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 소리쳤습니다. 그래, 찍어라 찍어. 세상 사람들한테 다 알려라. 며느리 잘못 들여서 아들 인생 망친 시어미가 여기 있다고. 그녀는 길바닥에 주저앉아 가슴을 치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휴대폰을 꺼내 들고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상대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고 집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녀가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서진아, 아니 애미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너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우리 민수 한 번만 살려주라. 응? 내가 인터넷에 올린 글들 그거 다 거짓말이라고 한 번만 말해주면 안 될까? 내가 시키는 거 뭐든지 다 할게. 내가 너한테 무릎이라도 꿇을게. 그녀는 정말로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 1,000만 원을 던지며 저를 벌레 보듯 하던 그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식을 위한 어미의 눈물. 그것은 분명 진심일 겁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추락해버린 아들의 명예와 자신의 망가진 노후를 위한 이기적인 눈물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무릎은 저한테 꿇으실 게 아니라 어머님 아들에게 꿇으셔야죠. 아들을 괴물로 만든 건 결국 어머님의 끝없는 욕심과 그릇된 자식 사랑 아니었나요? 윤채린이라는 여자의 돈을 받아 아들의 자존심을 세워주려 했을 때 이미 모든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이제 와서 제게 용서를 구해도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집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습니다. 문 밖에서 그녀의 절규가 한참 동안 이어졌지만 제 마음은 호수처럼 고요했습니다. 그녀의 눈물에 대한 동정심,
조금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흘리는 눈물보다 내가 지난 10년간 삼켜야 했던 눈물이 몇천 배는 더 뜨겁고 아팠을 거라고. 그날 밤 강민주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어머니의 소동이 담긴 영상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오히려 여론이 우리에게 더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는 파렴치한 시어머니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오경숙 여사의 눈물은 결국 그녀 자신과 아들의 목을 조르는 또 하나의 올가미가 된 셈입니다. 강 변호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언론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한서진 씨는 지난 수개월간 전 남편과 시어머니로부터 지속적인 협박과 2차 가해에 시달려왔습니다.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으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한서진 씨를 보호하기 위해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로 오경숙 씨를 형사 고소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조치였습니다. 전세를 완전히 뒤집는. 이제 우리는 방어하는 입장이 아니라 상대를 법적으로 압박하는 공격자의 위치에 서게 된 겁니다. 며칠 뒤 저는 법원에서 발부한 접근금지 명령서를 들고 경찰과 함께 시어머니의 집을 찾았습니다. 명령서를 전달받은 오경숙 여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텅 빈 눈을 보며 저는 복수의 첫 번째 단계가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제게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성공이라는 신기루를 줬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낱 가련한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무너진 모습을 보는 것이 통쾌하기보다는 오히려 씁쓸함이 밀려왔습니다. 욕망이 인간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지 저는 그녀를 통해 똑똑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정민수와 윤채린 그리고 그 뒤에 윤 회장까지. 그들의 욕망이 쌓아올린 바벨탑을 반드시 내 손으로 무너뜨리겠다고 말입니다. 시어머니를 법적으로 제압하자 적들의 공격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저를 직접 상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카드는 회유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법무법인 정함으로 태영건설 법무팀 소속 변호사라는 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강민주 변호사와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강 변호사는 저와 함께 있어야만 만나주겠다고 조건을 걸었습니다. 상담실에 들어온 2명의 변호사는 최고급 맞춤 정장 차림에 기름을 발라 빗어 넘긴 머리, 누가 봐도 대기업의 엘리트라는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그들은 제 앞에 앉아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서진 선생님, 먼저 저희 회장님을 대신해 심심한 유감의 말씀을 전합니다. 윤채린 상무와 정민수 검사의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 선생님께서 받으셨을 마음의 상처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들의 태도는 지극히 사무적이었지만 말 속에는 은근한 압박이 담겨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라고 선을 그으며 이 사건을 태영건설이라는 기업과 분리하려는 의도가 명백했죠. 그들은 서류 가방에서 합의서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이 문제가 더 이상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선생님께 파격적인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청구하신 위자료와 재산 분할 금액 15억 원, 그 2배인 30억 원을 드리겠습니다. 강남의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도 한 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언론과 인터넷에 올린 모든 글을 삭제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정민수 검사와 윤채린 상무 그리고 저희 태영건설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겠다는 비밀유지 서약을 해주셔야 합니다. 30억 원과 강남 아파트.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돈 때문에 이 모든 일을 벌였다고 생각하고 돈으로 저를 살 수 있다고 믿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잠시 말이 없자 그들은 제가 고민하고 있다고 판단했는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한서진 선생님, 현명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싸움 계속해봐야 선생님께는 아무런 이득이 없습니다. 상대는 선생님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지금 이 제안을 받아들이시는 것이 선생님의 남은 인생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들의 말은 회유를 가장한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놓인 합의서를 집어들어 천천히 그리고 아주 잘게 찢어버렸습니다.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테이블 위로 흩날렸습니다. 변호사들의 얼굴이 당혹감으로 굳어졌습니다. 돌아가서 당신들 회장님께 이렇게 전하세요. 내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라고. 나는 당신들이 내게서 억지로 빼앗아간 내 인생의 가치를 되찾고 싶은 것뿐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는 당신들이 제시한 돈 몇 푼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겁니다. 제 단호한 태도에 그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상담실을 나가기 전 그들 중 한 명이 저를 돌아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후회하게 될 겁니다. 그들이 돌아간 후 강민주 변호사가 제게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겠어요? 30억이면. 변호사님, 제가 만약 저 돈을 받았다면 저는 평생을 돈의 노예로 살았을 겁니다. 그들이 던져준 먹이를 받아먹고 진실 앞에서 입을 다문 비겁자로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제 대답에 강 변호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저에 대한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회유가 통하지 않자 그들의 두 번째 카드가 날아왔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노골적이고 비열한 협박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의문의 소포를 하나 받았습니다. 소포 안에는 죽은 쥐 한 마리와 함께 붉은색 립스틱으로 거칠게 쓴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밤길 조심해라. 다음은 내 차례다. 저는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범인을 잡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저를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고 공포에 질려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려는 수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누군가 저를 미행하는 것 같은 느낌에 수시로 뒤를 돌아봐야 했고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 잠을 설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비열한 방식은 제 분노에 더욱 불을 지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위협을 감수하고서라도 반드시 싸움에서 이겨야 할 이유가 하나 더 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강민주 변호사는 제 신변 보호를 위해 사설 경호원을 고용해 주었고 김진우 검사는 내부 정보를 통해 태영건설 측이 동원한 폭력 조직의 실체를 파악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를 위협하는 그림자들과도 싸워야 했습니다. 이 무렵 저의 투쟁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성단체에서 저를 돕고 싶다는 연락이 왔고 익명의 시민들이 제 변호사 사무실로 후원금을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제가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는 저를 응원하는 댓글이 수만 개씩 달렸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 뒤에는 저의 진심을 믿어주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응원에 힘입어 다시 한번 키보드를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태영건설이 보낸 협박 소포 사진과 함께 그들이 제게 제안했던 30억 원짜리 합의서의 존재를 폭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들은 돈으로 저의 입을 막으려 했고 그것이 통하지 않자 이제는 폭력으로 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기업의 민낯입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밝히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만약 제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이 글은 다시 한번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여론은 태영건설의 비도덕적인 행태에 경악했고 저의 신변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경찰도 마지못해 저에 대한 신변 보호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태영건설은 주가가 폭락하고 기업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들이 던진 협박이라는 부메랑이 결국 그들의 심장을 향해 되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공포 속에서도 승리가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태영건설과 정민수 측은 여론전에서 완벽하게 패배했습니다. 대중은 등을 돌렸고 검찰 내부에서도 더 이상 정민수를 감싸줄 명분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최후의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법정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그들은 제가 제출한 모든 증거가 불법적으로 수집되었거나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며 증거 능력을 무력화시키려 했습니다.
특히 그들이 문제 삼은 것은 정민수가 술에 취해 자신의 약점을 고백했던 녹취 파일이었습니다. 상대 측 변호인은 부부 사이의 사적인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며 증거로 채택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법정의 분위기는 팽팽했습니다. 만약 이 녹취 파일의 증거 능력이 부정된다면 태영건설의 자금 지원 의혹을 입증할 가장 강력한 카드를 잃게 되는 셈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강민주 변호사가 최후의 반격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 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해당 녹취는 원고가 불법적인 의도를 가지고 녹음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 남편의 고백에 충격을 받은 원고가 혹시 모를 위험으로부터 남편을 보호하기 위해 기록으로 남겨둔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저희에게는 이 녹취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할 또 다른 그리고 훨씬 더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강 변호사의 말에 법정 안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정민수와 그의 변호인단 그리고 방청석에 앉아있던 윤채린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증인을 신청합니다. 증인의 이름은 오경숙입니다. 오경숙이라는 이름이 불리는 순간 법정은 술렁거렸습니다. 정민수의 어머니, 저를 그토록 모질게 내쫓았던 시어머니를 우리 측 증인으로 신청하다니. 모두가 의아해하는 가운데 정민수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그는 무언가 직감한 듯 불안한 눈빛으로 방청석의 윤채린을 쳐다보았습니다. 며칠 뒤 증인 신문 기일. 휠체어를 탄 오경숙 여사가 법정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들의 추락과 연이은 소송에 충격을 받은 그녀는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어 거동조차 힘든 상태였습니다. 헬쑥해진 얼굴, 초점 없는 눈동자. 과거의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강민주 변호사가 그녀에게 다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증인. 아들 정민수 검사가 고시 공부를 하던 시절 증인께서는 아들에게 종종 큰 돈을 가져다 주셨지요? 그 돈이 어디서 난 돈인지 기억하십니까? 오경숙 여사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차마 대답하지 못하고 아들 정민수가 앉아있는 피고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습니다. 강 변호사는 그녀를 압박하지 않고 또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증인께서는 며느리였던 한서진 씨를 내쫓기 위해 1,000만 원을 건네셨습니다. 아들이 검사가 되었으니 더 좋은 집안의 여자와 짝을 맺어주고 싶으셨겠지요. 그 여자가 바로 태영건설의 윤채린 상무 맞습니까? 오경숙 여사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준비해온 USB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지금부터 재생될 녹음 파일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난 몇 달간 증인과 며느리 한서진 씨가 나눈 모든 통화 내용과 증인이 한서진 씨의 집 앞에서 소란을 피울 당시의 현장 녹취입니다. 법정에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욕설을 퍼붓고 소송을 취하하라며 협박하는 내용,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모든 것이 윤채린과 아들을 위한 것이었다고 스스로 실토하는 내용까지. 우리 민수가 어떤 애인데? 그 애가 검사 되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너 같은 거의만 없었으면 진작에 태영건설 사위가 돼서 훨훨 날아다녔을 거라고. 녹음이 재생되는 동안 오경숙 여사는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었던 말들이 부메랑이 되어 아들의 심장을 꿰뚫는 것을 그녀는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녹음 재생이 끝나자 강 변호사가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증인.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당신의 아들 정민수를 이 지경으로 만든 진짜 주범은 누구입니까? 당신의 며느리 한서진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아들을 돈으로 조종하고 당신을 이용해 조강지처를 내쫓게 만든 윤채린과 태영건설입니까? 그 순간 오경숙 여사는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휠체어에서 상체를 일으켜 피고석을 향해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가락이 향한 곳은 아들 정민수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방청석에 앉아 차가운 표정으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윤채린이었습니다. 저 여자예요. 저 악마 같은 여자가 우리 아들을 망쳤어요. 우리 민수는 아무 잘못 없어요. 저 여자가 돈으로 우리 아들을 꿰고 나한테 당신을 내쫓으라고 시켰어요.
내가 1,000만 원을 줄 때 옆에서 코치한 것도 저 여자였단 말입니다. 엄청난 폭로였습니다. 법정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정민수는 얼굴을 감싸 쥐었고 윤채리는 굳은 표정으로 서둘러 법정을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오경숙의 증언은 이 재판의 향방을 결정지은 것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또 다른 진실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중 배신의 증거였습니다. 윤채리는 정민수를 사랑해서 후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 윤 회장의 비자금 세탁과 정관계 로비를 위한 말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정민수가 한서진이라는 아내 때문에 흔들리자 그녀는 오경숙을 이용해 가장 확실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둘 사이를 갈라놓았던 겁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오경숙 여사가 이 모든 증언을 하기로 결심한 계기였습니다. 강민주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후 제게 말해주었습니다. 그녀는 교도소에 수감된 오경숙을 여러 차례 찾아갔고 그녀에게 아들 정민수와 윤채린이 나눈 비밀 대화 녹취를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그 녹취 안에는 윤채린이 정민수에게 내 어머니, 이제 쓸모가 없어졌으니 적당한 요양병원에나 모셔. 우리 결혼하면 거리 될 뿐이야. 라고 말하는 내용과 정민수가 아무런 반박 없이 알았어. 채린 씨가 하자는 대로 할게. 라고 대답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오경숙은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들을 나락으로 빠뜨린 윤채린에게 복수하기 위해 우리 측 증인이 되기로 결심했던 겁니다. 어머니의 욕심이 아들을 망치고 그 아들의 배신이 다시 어머니의 심장에 칼을 꽂았습니다. 완벽한 파멸의 연쇄골이었습니다. 저는 법정에서 벌어지는 이 추악한 막장 드라마를 지켜보며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더덥고 파괴적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 복수가 단순히 한 남자를 무너뜨리는 것을 넘어 얽히고 설킨 인간 군상의 가장 더러운 민낯을 세상에 드러내는 과정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경숙의 법정 증언은 모든 것을 끝내는 결정타였습니다. 윤채린이 정민수를 후원한 사실과 이혼 과정에 직접 개입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자 검찰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여론의 압박에 밀려 결국 태영건설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진우 검사가 이끄는 특별수사팀이 꾸려졌고 그는 그동안 자신이 모아왔던 모든 자료와 우리의 제보를 바탕으로 태영건설의 심장부를 향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태영건설 본사와 윤 회장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TV 뉴스에서는 검찰 수사관들이 파란색 압수수색 상자를 들고 나오는 장면이 하루 종일 중계되었습니다. 윤 회장 일가의 비밀 금고에서는 수십억 원대의 현금과 금괴, 그리고 정관계 인사들의 이름이 적힌 로비 장부가 발견되었다는 속보가 터져 나왔습니다. 윤 회장과 윤채린은 즉시 출국 금지 조치를 당했고 검찰에 소환되어 밤샘 조사를 받았습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경영 능력을 인정받던 윤채린은 이제 포토라인에 서서 기자들의 질문 세례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는 초라한 범죄 혐의자가 되었습니다. 정민수는 결국 검사직에서 파면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검찰 역사상 최단 기간에 불명예 퇴진한 검사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죠. 그는 변호사법에 따라 앞으로 몇 년간 변호사 개업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원했던 성공과 명예는 한낱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저와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은 당연히 저의 완벽한 승리로 끝났습니다. 법원은 정민수의 유책 사유를 인정하여 위자료 3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인터넷 강의 수입을 포함한 결혼 기간 동안의 모든 재산에 대한 저의 기여도를 80%로 인정하여 약 10억 원에 달하는 재산을 분할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정민수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돈, 명예, 직업, 그리고 가족까지. 저는 승소 판결문을 받아들고도 기쁨보다는 허탈함이 더 컸습니다. 이 한 장의 종이를 받기 위해 저는 너무나 많은 것을 잃고 너무나 힘든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며칠 뒤 구치소에 수감된 윤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평생 쌓아올린 자신의 왕국이 무너지는 것을 견딜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의 죽음으로 태영건설 수사는 윗선을 밝히지 못한 채 종결될 위기에 처했지만 이미 그들이 저지른 범죄의 실체는 대부분 드러난 후였습니다.
태영건설은 결국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되었고 윤 씨 일가는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쌓아 올렸던 거대한 바벨탑은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갈 무렵 저는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정민수였습니다. 구치소에서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고 제게 용서를 구하는 내용을 길게 써내려갔습니다. 서진아,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나는 괴물이었고 악마였다. 너의 헌신과 사랑을 배신한 천벌을 지금 받고 있는 것 같다. 너에게 받은 상처를 생각하면 나는 평생을 감옥에서 썩어도 부족할 것이다. 부디 나 같은 놈은 잊고 너의 새로운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란다. 저는 그 편지를 다 읽고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한 채 조용히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의 사과는 너무 늦었고 진심이라고도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자신이 버린 것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깨달은 어리석은 남자일 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제 복수에는 아직 마침표가 찍히지 않았습니다. 저를 그토록 괴롭혔던 마지막 한 사람, 윤채린이 아직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죽음과 회사의 몰락에도 불구하고 막강한 변호인단을 꾸려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정민수를 후원하고 검찰에 로비를 했다는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완강히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죗값을 치르지 않고 풀려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비극의 시작점이자 제 인생을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망가뜨린 장본인이었으니까요. 저는 강민주 변호사와 김진우 검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가 숨겨두었던 마지막 카드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중 반전의 서막을 여는 열쇠였습니다. 제가 숨겨두었던 마지막 카드는 낡은 다이어리 한 권이었습니다. 10년도 더 된 손때 묻은 갈색 가죽 다이어리. 그것은 제가 대학 시절부터 써왔던 일기장이었습니다. 강민주 변호사와 김진우 검사는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뜬금없이 웬 낡은 일기장이란 말인가. 이 안에 윤채린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증거가 들어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다이어리의 특정 페이지를 펼쳐 보였습니다. 그곳에는 10여 년 전의 어느 날짜와 함께 삐뚤빼뚤한 글씨로 몇 줄의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민수 씨의 스터디 모임에 처음으로 따라갔다. 그곳에서 윤채린이라는 사람을 만났다. 아버지가 유명한 건설사 회장님이라고 했다. 모두가 그녀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는 모습이 조금은 씁쓸했다. 그런데 그녀가 내게 이상한 말을 했다. 자기도 사실은 고시생 남자친구를 뒷바라지한 경험이 있다며 나중에 꼭 한번 둘이서 따로 만나 차라도 한잔 하자고 했다. 왠지 모르게 서늘한 느낌이 드는 사람이었다. 김진우 검사가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이게 뭐죠? 단순한 옛날 일기 아닙니까? 이걸로 어떻게 윤채린의 뇌물 공여 혐의를 입증한다는 겁니까? 이 일기가 쓰인 날짜를 봐주세요. 그리고 이 날짜로부터 정확히 일주일 뒤 정민수 씨의 계좌에 처음으로 윤채린의 돈이 입금되었습니다. 시어머님을 통해 전달된 첫 번째 후원금이었죠. 저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당시 저는 민수의 스터디 모임에 단 한 번 따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윤채린을 처음 만났고 그녀는 제게 아주 친절하게 접근했습니다. 같은 고시생 뒷바라지를 하는 여자끼리 통하는 게 많을 것 같다며 제 연락처를 물어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녀는 정말로 제게 연락해서 따로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제게 자신의 실패담을 들려주었습니다. 자신도 과거에 검사를 꿈꾸던 남자친구를 오랫동안 뒷바라지했지만 그가 시험에 합격하자마자 다른 여자에게 가버렸다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녀는 제게 동질감을 표하며 남자는 성공하기 전까지는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고 항상 만약을 대비해야 한다고 충고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앞으로 민수 씨에게 들어가는 모든 돈의 흐름을 꼼꼼하게 기록해 두라고요. 혹시 나중에 배신당했을 때 재산분할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한다면서요.
심지어 민수 씨가 술에 취해 무심코 하는 말들도 녹음해두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땐 그저 인생 선배의 진심 어린 조언이라고 생각했죠. 제가 지난 10년간 그렇게 꼼꼼하게 모든 것을 기록하고 증거를 남겼던 것은 사실 그녀의 가르침 덕분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있던 강민주 변호사와 김진우 검사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강민주 변호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잠깐만요, 한서진 씨. 그럼 당신이 법정에 제출했던 모든 증거들, 계좌 내역, 녹취 파일, 저작권 자료 그 모든 것을 윤채린이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겁니까? 아니, 애초에 그녀가 그렇게 하라고 판을 짜준 거란 말입니까? 네, 맞습니다. 믿을 수 없는 진실에 모두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윤채린은 10년 전 처음부터 모든 것을 계획했던 겁니다. 그녀는 정민수를 자신의 스폰서 검사로 키우면서 동시에 그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언제든 버릴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 안전장치가 바로 아내인 저였던 겁니다. 그녀는 저를 이용해 정민수의 모든 약점을 기록하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정민수가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거나 다른 마음을 품게 될 경우 저를 이용해 그를 한 번에 무너뜨릴 계획이었던 거죠. 제가 이혼을 결심하고 복수를 준비했을 때 사실 저는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윤채린이 미리 정해놓은 길을 따라 움직이는 말에 불과했던 셈입니다. 시어머니를 이용해 저를 내쫓은 것, 그리고 제가 반발하여 소송을 걸고 그의 비리를 폭로하게 만든 것까지 어쩌면 그 모든 것이 그녀의 시나리오 안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정민수라는 말을 버려야 할 때가 되자 저를 이용해 가장 확실하게 그를 제거하고 자신은 피해자인 척 빠져나가려 했던 겁니다. 김진우 검사가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미친 여자로군.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악마야. 하지만 한서진 씨, 이 사실이 밝혀지면 당신이 제출한 증거의 신빙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당신이 윤채린의 사주를 받고 의도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조작했다고 공격해올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사실을 숨겨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윤채린이 이 모든 판을 짰다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다이어리의 다른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윤채린이 제게 조언을 해주던 날 그녀가 자신의 실패담을 이야기하며 건네주었던 옛 남자친구의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앳된 얼굴의 윤채린과 한 남자가 다정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김진우 검사는 사진을 유심히 들여다보더니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사람은 5년 전 내부 비리를 고발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박동훈 검사잖아. 그렇습니다. 윤채린의 옛 남자친구는 과거 검찰 조직의 추악한 비리를 폭로하고 억울하게 죽어간 박동훈 검사였습니다. 당시 박 검사의 죽음은 단순 자살로 종결되었지만 그가 태영건설과 관련된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다가 윗선의 압박을 견디지 못했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윤채린은 자신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비리를 파헤치려 했던 박동훈 검사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의 연인인 척하며 내부 정보를 빼내고 결국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갔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똑같은 방식으로 정민수를 이용하려 했던 겁니다. 검찰 내부에 자신의 사람을 심어두고 아버지의 사업을 비호하며 방해가 되는 자들은 가차없이 제거하는 것. 그것이 그녀의 진짜 목적이었습니다. 제가 보관하고 있던 이 낡은 다이어리와 사진 한 장은 단순히 정민수와 윤채린의 관계를 증명하는 것을 넘어 5년 전 묻혔던 박동훈 검사 사망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고 윤채린이라는 악마의 실체를 완벽하게 드러낼 수 있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습니다. 이제 이 증거를 어떻게 사용할지는 두 분께 맡기겠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은 듯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제 역할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이제 이 거대한 악을 심판하는 것은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그들이 해야 할 몫이었습니다. 강민주 변호사와 김진우 검사는 비장한 표정으로 서로를 마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길 수 있다는 확신과 함께 거대한 악에 맞서는 뜨거운 사명감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재개된 윤채린의 재판.
법정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기자들과 방청객들로 가득 차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김진우 검사는 검찰 측 증인으로 다시 한번 저를 소환했습니다. 윤채린의 변호인단은 제가 이미 증언을 마쳤고 신빙성이 없는 증인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김 검사가 제출한 새로운 증거 목록을 보고 이례적으로 증인 채택을 허가했습니다. 증인석에 선 저는 담담한 표정으로 피고석에 앉은 윤채린을 마주보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저를 차갑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내가 뭘 더 할 수 있겠어? 라고 비웃는 듯한 오만한 눈빛이었습니다. 김진우 검사의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증인. 증인은 피고 윤채린을 언제 어디서 처음 만났습니까? 10여 년 전 당시 제 남편이었던 정민수 씨의 스터디 모임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피고는 증인에게 어떤 말을 했습니까? 자신도 고시생 남자친구를 뒷바라지했던 경험이 있다며 동질감을 표했고 나중에 따로 만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김 검사는 제가 제출한 낡은 다이어리를 증거로 제시하며 당시의 기록을 낭독했습니다. 윤채린의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피고는 증인을 따로 만나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자신의 쓰라린 경험담을 이야기하며 남자친구를 믿지 말고 만약을 대비해 항상 모든 것을 기록하고 증거를 남겨두라고 조언했습니다. 남자친구의 계좌 내역, 통화 기록, 심지어 술에 취해 하는 말까지 녹음해두라고 했습니다. 제 증언의 법정은 크게 술렁였습니다. 윤채린의 변호인이 즉각 이의를 제기했지만 재판장은 이를 기각하고 신문을 계속하도록 했습니다. 김 검사는 결정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피고가 이야기한 그 옛 남자친구가 누구인지 증인은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저는 품속에서 준비해온 사진을 꺼내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앳된 윤채린과 박동훈 검사가 함께 찍은 사진. 사진이 스크린에 확대되자 법정 곳곳에서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5년 전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던 젊은 검사의 얼굴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피고의 옛 남자친구는 5년 전 태영건설의 비리를 수사하다 의문의 죽음을 맞이한 고 박동훈 검사입니다. 김진우 검사의 외침과 함께 법정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방청석에서는 고함이 터져나왔습니다. 윤채린의 얼굴은 이제 하얗게 질리다 못해 핏기 하나 없는 밀랍 인형처럼 보였습니다. 그녀의 완벽했던 포커페이스가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김 검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재판장님, 검찰은 피고 윤채린이 단순히 뇌물을 공유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자신의 아버지인 고 윤 회장의 범죄를 돕기 위해 의도적으로 검사들에게 접근하여 내부 정보를 빼내고 그들을 가스라이팅하여 조종해왔습니다. 고 박동훈 검사의 죽음 역시 피고의 이러한 행위와 깊은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고 금일부로 박동훈 검사 사망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공식적으로 명령받았음을 밝힙니다. 상황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단순 뇌물 공여 재판은 5년 전 의문사의 진실을 파헤치는 거대한 스캔들의 서막이 되었습니다. 윤채린은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저를 이용해 정민수의 약점을 수집하게 했듯 그녀 역시 박동훈 검사의 연인인 척하며 그의 모든 것을 기록하고 감시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기록 어딘가에 박동훈 검사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결정적인 증거가 남아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검찰의 재수사가 시작되면 그녀의 모든 죄악이 낱낱이 드러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피고석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완벽하게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고 통제해왔다고 믿었던 그녀가 사실은 자신이 파놓은 덫에 스스로 걸려든 꼴이었습니다. 그녀가 저에게 심어놓았던 복수의 씨앗이 10년이라는 세월을 거쳐 결국 그녀 자신의 심장을 꿰뚫는 비수가 되어 돌아온 겁니다. 그날의 재판은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가장 극적인 순간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모든 언론이 악녀 윤채린의 몰락과 박동훈 검사 재수사 소식을 대서특필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광경을 법정 가장 뒷자리에서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통쾌함보다는 깊은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이 기나긴 싸움의 끝에서 저는 승자가 되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잃은 패배자이기도 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데 강민주 변호사와 김진우 검사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서진 씨, 정말 대단하십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이 모든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 겁니다. 김진우 검사가 진심 어린 존경의 눈빛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희미하게 웃어 보일 뿐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네요. 아니요. 이제 시작입니다. 강민주 변호사가 제 말을 바로잡았습니다. 당신은 한 개인의 복수를 넘어 이 사회의 거대한 부조리를 드러냈습니다. 당신의 용기 있는 행동은 앞으로 또 다른 피해자들이 침묵하지 않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희망이 될 겁니다. 당신은 승리한 겁니다, 한서진 씨. 아주 위대한 승리를요. 그녀의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난 몇 달간, 아니 지난 10년간 억눌러왔던 모든 서름과 고통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패배자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이겨낸 생존자의, 그리고 진정한 승리자의 눈물이었습니다. 윤채린에 대한 재수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검찰은 그녀의 별장에서 박동훈 검사가 생전에 작성했던 비망록과 태영건설의 내부 비리를 폭로하는 결정적인 증거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녀가 박 검사를 속여 손에 넣은 뒤 언젠가 또 다른 누군가를 협박할 카드로 숨겨두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결국 윤채린은 뇌물공여, 증거인멸, 살인교사 등의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한때 대한민국을 호령하던 재벌가의 공주는 차가운 감옥에서 평생을 속죄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정민수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윤채린의 범죄를 입증하는 데 협력한 점이 참작되어 비교적 가벼운 형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 오경숙 여사는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충격으로 인해 치매 증상이 심해져 요양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 가족의 욕망으로 시작된 비극은 모두의 파멸이라는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모든 사건이 마무리된 어느 가을날, 저는 강민주 변호사와 함께 제가 살던 낡은 원룸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이 지긋지긋한 과거와도 작별을 고할 시간이었습니다. 방 안의 짐은 거의 다 빠져나가 횡했습니다. 지난 10년의 세월이 담긴 공간이었지만 더 이상 아무런 미련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창밖을 내다보며 강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일단은 좀 쉬고 싶어요. 그리고 나면 뭔가를 새로 시작해봐야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잖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봉투 안에는 이번 소송으로 제가 받게 된 재산분할금과 위자료 정산 내역서가 들어있었습니다. 10억이 훌쩍 넘는, 평생 만져볼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큰돈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뭘 하고 싶으세요? 이 돈은 제 돈이 아닌 것 같아요. 제 잃어버린 청춘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의 피와 눈물이 섞여 있어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이 돈으로 작은 재단을 하나 만들고 싶어요. 저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돕는 재단이요. 거창한 건 아니더라도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작은 힘이라도 보태주고 싶어요. 제 말에 강민주 변호사는 놀란 표정을 짓더니 이내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한서진 씨답네요. 좋아요. 그 재단 제가 법률 자문을 맡아도 될까요? 물론 무료로요. 우리는 마주보며 함께 웃었습니다. 증오와 복수로 시작된 우리의 만남은 어느새 세상을 바꾸는 작은 희망을 이야기하는 동지로 발전해 있었습니다. 원룸을 정리하고 나오던 길, 저는 마지막으로 방 한구석에 놓여있던 낡은 5단 서랍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복수의 시작이었고 모든 비밀을 품고 있던 가구. 저는 그 서랍장의 맨 아래 칸, 제가 비워두었던 그 마지막 칸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시어머니가 제게 건넸던 1,000만 원짜리 봉투와 위로금이라고 적힌 영수증을 조용히 넣어두었습니다. 이제 이것들은 더 이상 복수의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제 과거를 증명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해준 고마운 영수증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서진재단이라는 이름으로 작은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강민주 변호사가 무상으로 법률 지원을 약속해 주었고 김진우 검사는 익명으로 거액의 후원금을 보내왔습니다. 저의 사연을 알게 된 많은 시민들도 십시일반으로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었습니다. 잿더미 속에서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재단의 첫 번째 사업은 가정폭력과 부당한 이혼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을 위한 쉼터를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저와 같은 아픔을 겪은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이 법적인 권리를 찾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닌 한서진이라는 제 이름으로 살아가는 삶은 낯설었지만 하루하루가 충만하고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쉼터에서 한 어린 소녀가 제게 다가와 수줍게 그림 한 장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림 속에는 활짝 웃고 있는 제 얼굴과 함께 원장 선생님은 저의 영웅이에요 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그림을 받아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복수의 끝에서 제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파멸의 카타르시스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잿더미 위에 비로소 한 송이 꽃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꽃의 이름은 상처를 이겨낸 모든 이들의 용기 그리고 희망이었습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갔습니다. 서진재단은 많은 사람들의 도움 속에서 꾸준히 성장했고 저는 법의 그늘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더 이상 저를 스폰서 검사 스캔들의 주인공으로 기억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서진재단의 한서진 대표로 불러주었습니다. 강민주 변호사는 국내 최고의 인권 변호사가 되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싸웠고 김진우 검사는 검찰 내부의 부조리를 개혁하는 데 앞장서다 몇 년 뒤 정계에 진출하여 깨끗한 정치인으로 존경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꿈꿨던 세상을 만들기 위해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아주 가끔 정민수의 소식이 들려오곤 했습니다. 그는 모범수로 감형을 받아 3년 만에 출소했다고 합니다. 출소 후에는 모든 연고를 끊고 작은 시골 마을에 내려가 농사를 짓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더 이상 그에 대한 미움이나 원망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제 인생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희미한 과거의 인연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눈 내리는 겨울날 재단으로 한 통의 소포가 배달되었습니다. 발신인의 이름은 없었고 주소는 정민수가 살고 있다는 시골 마을의 소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투박하게 짠 목도리 하나와 짧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날이 많이 춥습니다. 부디 건강하시길. 먼 곳에서나마 당신의 행복을 항상 빌겠습니다. 글씨는 여전히 명필이었지만 과거의 오만함 대신 겸손함과 회한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그 목도리를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10년 전 제가 밤을 새워가며 떠주었던 목도리를 그는 기억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그 목도리를 재단에서 운영하는 불우이웃 돕기 바자회에 기부했습니다. 우리의 인연은 이제 정말로 끝났음을 시간의 강저편으로 완전히 흘려보내야 함을 직감했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 저는 쉰을 훌쩍 넘긴 나이가 되었습니다. 제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졌지만 제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저는 혼자서 작은 산사를 찾았습니다. 고즈넉한 산사의 풍경을 바라보며 차를 마시고 있는데 저 멀리서 한 노인이 힘들게 계단을 오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몸, 허공을 더듬는 듯한 불안한 손짓, 낯익은 모습이었습니다. 요양병원에 있던 오경숙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심해진 치매로 인해 과거의 기억을 대부분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말없이 부처님 앞에 절을 올리고 한참 동안 무언가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마도 기억하지 못하는 아들의 안녕을 비는 것일 테지요. 모성애란 참으로 지독하고도 질긴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넘어지지 않도록 조용히 다가가 부축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맑게 웃으며 고맙습니다. 보살님 하고 말했습니다. 저를 악마 같다고 저주하던 그 사람이 제게 보살님이라고 부르는 이 아이러니. 인생이란 참으로 알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부축해 절을 내려오며 마음속으로 그녀의 남은 생이 부디 평안하기를 빌어주었습니다. 용서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시간의 흐름 속에 내려놓는 연민에 가까운 감정이었습니다. 산사를 내려오는 길, 저 멀리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노을을 바라보며 제 지나온 삶을 반추했습니다. 지독한 가난, 처절한 사랑, 끔찍한 배신, 그리고 불꽃 같았던 복수. 제 삶은 한편의 드라마처럼 굴곡 많고 소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상처는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고 고통은 저를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성장시켰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누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제 삶을 스스로의 힘으로 오롯이 살아내고 있으니까요. 제 곁에는 저를 믿고 지지해주는 좋은 사람들이 있고 제가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제 인생은 충분히 의미 있고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남겨진 것은 의외의 평온이었습니다. 저는 제 삶의 주인이 되었고 제 이름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서진 재단은 단순한 쉼터를 넘어 상처 입은 여성들이 서로를 보듬고 함께 성장하는 희망의 공동체로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서로의 상처에 기꺼이 연고를 발라주었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제 나이 60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재단 일은 젊고 유능한 후배에게 맡기고 저는 작은 시골 마을로 내려와 소박한 정원을 가꾸며 살고 있습니다. 강민주 변호사는 대법관 후보로 거론되는 존경받는 법조인이 되었고 김진우 의원은 차기 대권주자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가끔 만나 씁쓸했던 과거를 웃으며 추억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낯선 젊은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자신을 다큐멘터리 감독이라고 소개한 그는 10수년 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스폰서 검사 스캔들을 재조명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중심에 있었던 저 한서진의 삶을 담고 싶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의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극이 아닙니다. 한 여성이 자신의 존엄을 되찾고 거대한 사회적 부조리에 맞서 싸워 승리한 위대한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줄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잊고 싶었던 과거의 상처를 다시 헤집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하지만 감독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저는 제 이야기가 더 이상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제 아픔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다시 한번 용기를 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카메라 앞에 앉아 저는 담담하게 제 과거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부터 정민수를 만나 사랑하고 헌신했던 시간, 그리고 차갑게 배신당했던 그날의 기억까지. 이야기를 하는 동안 더 이상 눈물이 나거나 가슴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된 흑백 영화를 보는 것처럼 모든 것이 아득하고 담담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지막 촬영 날 감독은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없습니다. 제 인생의 모든 순간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으니까요. 고통스러웠던 시간조차도 지금 돌아보면 제게는 소중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촬영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오랫동안 창고 깊숙이 넣어두었던 낡은 5단 서랍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칸에 넣어두었던 빛바랜 1,000만 원짜리 봉투와 위로금 영수증을 꺼내 들었습니다. 제 모든 복수의 시작점이었던 이 증거. 한때는 증오와 분노의 상징이었지만 이제 제게 이것은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이것은 제 삶의 가장 밑바닥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었던 고마운 영수증이었습니다. 제가 잃어버렸던 한서진이라는 이름값을 혹독하게 치르고 되찾았다는 증표였습니다. 저는 마당에 작은 모닥불을 피우고 그 영수증을 불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종이는 순식간에 타오르며 붉은 불꽃이 되었다가 이내 한 줌의 재로 변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앙금까지 그렇게 모두 훨훨 날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맑게 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저마다의 빛을 내며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이제 저 별들처럼 제 이름으로 온전히 빛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것은 한 여자의 처절했던 복수 이야기일 수도 혹은 지독한 상처를 딛고 일어선 한 인간의 성장 드라마일 수도 있겠죠. 판단은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의 몫입니다. 다만 한 가지만은 기억해 주었으면 합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복수의 카타르시스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잃지 않으려는 용기와 세상을 향한 따뜻한 연대라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한서진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 삶을 온전히 사랑합니다.